예, 우리가 소득계산 금액의 특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특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저번 시간에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었죠.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자, 친족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친족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특수관계인과 더불어서 뭐가 있냐, 경제적으로, 쉽게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죠. 경제적으로 뭐가 있다? 연관관계가 있다. 연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저희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은 법인에 해당되는 건데, 법인을 경영할 때 경영상 지배관계에 있다고 하면, 지배관계가 있다면은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우리가 여기까지, 두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경영 지배관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당행위 계산의 특수관계인 친족관계 간략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 두 번째 4촌 이내의 인척, 세 번째 배우자, 그리고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포함한다. 그리고 입양자에 대한 입양자 및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그래서 어쨌든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에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또 금전적으로 그 밖의 재산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 다음 이거와 함께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그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친족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영 지배 관계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걸 본 다음에 이해가 안 가니까 뒤에 가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도표가 있어요. 도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본인이 직접 또는, 자, 한번 볼까요? 본인이 직접 또는 그 친족과 경제적 연관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앞에 땐 이런 경제적 연관관계를 통해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를 행사하는 경우를 1차 지배관계 범위라고 하는데, 이 본인과 본인의 어떤 거죠? 본인의 친족, 그리고 편리하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1번과 2번을 포함해서, 또는 뭐란다? 영향을 한다. 그러니까는 이 회사가 있다면은, 이렇게 회사가 있다면은, 쉽게 말하면 여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향을 미쳐도 되고, 이 사람과 관계 있는 친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든가,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인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경제적 연관관계죠. 이렇게 영향을 미치던가, 영향. 그러니까 이게 뭐죠? 지배적인 영향인 거죠. 지배적인 영향. 근데 이 회사는 결국엔 누구다? 이 사람과 어쨌든 뭘 보낸다? 특수 관계인이다.
요 사람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친족이나 어떻게 한다? 경제적 연관관계에서 통해서 미치는 것도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특수 관계인으로 본다. 자, 그럼 두 번째는 한번 볼게요.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 관계, 그리고 경제적 연관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려봅시다. 본인이 있고, 우리가 친족이 있고, 본인의 친족이 있고, 그 다음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 일의 관계에 있는, 요 일을 관계에 있는 요 회사라는 거예요. 요 회사, 이 회사, 1차적인 회사, 이렇게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그죠? 회사를 통해서 일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통해서 또 다른 회사, 쉽게 말하면 이렇게 또 다른 회사, 이렇게 해도 특수 관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지배, 이게 1차 지배 관계라고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걸 1차 지배라고 합니다. 1차 지배. 1차 지배라고 하고, 그 다음 이것들을 2차 지배라고 하는 거죠. 2차 지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삼성 에버랜드가 이렇게 주고 있죠. 이재용은 에버랜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죠. 이렇게 지배하고 에버랜드가 이렇게 지배하는 지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약간 2차 지배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관계에 있는 것들을 결국엔 경영 지배 관계라고 한다. 근데 여기 책에서 나와 있는 건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관계는 그러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배적인 영향력, 이 기준은 뭐냐?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지만이 특수 관계라고 본다는 거죠. 지금 이런 관계는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는데, 이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어떤 것들이 경영 지배적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법인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번에 대해서는, 자, 책을 보시면 그 지배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영 지배 기준을 적용할 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싹 지우고 다시 하고 싶네요. 지워볼까요? 지우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는 자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지웠습니다. 자, 두 가지 형태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법인의 지배관계와, 두 번째는 비영리에 대한 뭐가 있다? 지배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영리법인이죠. 영리법인인데 일단은 영리법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법인은 주식의 총수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수만큼 뭐가 갖고 있어요? 의결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결권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법인의 주식회사의 의사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의 총수는 상당히 영리법에선 중요한 경영권 지배관계의 요소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전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요소에 의해서 뭘 한다? 사실 지배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뭔다?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이 법인의 주식의 옆으로 30%를 출자한 경우에는 뭐다? 특수 관계인으로 본다. 특수관계 본다는 게 아니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본다는 얘기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 안주는 제가 30%라는 거죠. 30%. 이렇게 해서 이렇게 30%가 되면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인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본적으로 법인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임원이 되겠죠. 그 임원을 결정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법인의 지배력을 갖고 있다.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할 때는 이 법인의 행사하는 여기 결국에는 이러한 임명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표이사 뭐 이런 임명권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주식은 그나마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런 지배력을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실질관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뭘로 보겠다?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싶다. 그래서 첫 번째 임명권,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 임원들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 방침, 중요한 사업 방침을 결정을 하거나 경영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을 뭘로 본다? 기본적으로 특수 관계인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비영리법인은 뭘로 되어 있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비영리법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중요한 결정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내가 출연한 재산만큼에 대한 어떤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사회 한 사람이 하나의 투표권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결국에는 이사회 수가 중요합니다. 이사회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한 경우 어떠한 특수한 경우에 뭐 이 사람이 이 친족 뭐 이렇게 경제적 관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그러면은 그게 뭐다? 결국에는 경영 지배 관계에 있다. 결국에는 의결권을 가진 이 임명 여기서는 이사한 거죠. 여기서는 임원이고 여기서는 그런 그 의결권을 가진 이사들의 과반수면 정책 결정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를 결국에 비영리법인에서는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비영리법인의 출연 재산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에 1인이 설립자인 경우 결국에는 출연한 재산이 30%를 넘고 그거에 대한 사람이 출연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거를 비영리법을 설립한 사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경영 지배 기준에 의한 실질적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특수관계의 범위를 고민을 할 때는 결국 뭘로 의미했다? 두 가지입니다. 혈연과 관계된 것들, 그리고 돈과 관계된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실상 내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들은 뭐다?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서로 다른 내용들이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국 혈연, 이거는 뭐예요? 돈이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그거의 영향력, 지배력. 어떤 형태로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은 그게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특수관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렇게 거래됐을 때 부당이익 계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부인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당이익 계산에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헷갈려요. 사실 그죠? 뭐 혈연관계, 동관계, 그다음 지배력관계. 자, 뭐 이건 책에는 안 나와 있나요? 이게 사실 소득세법에서는 안 나와 있긴 한데 법인세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법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법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이고 주주 등 개인은 특수관계인이고 주 등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임원 및 사용의 등기인이고 해당 법인의 생계 유지자 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까지도 어떻게 다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단계, 2단계죠? 여기 보시면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사람도 이거의 특수관계인. 자,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사용인이면서 주주 등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 사람들도 특수관계인이다. 생계 유지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다음 친족. 개인으로 봤을 때 사용인, 생계 유지자, 친족은 특수관계인이고 그 사람을 생계를 같이 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 친족이다. 그리고 이 주주, 법인이 해당 법인의 영리법인인데 임원은 특수관계인, 생계유지자, 주주의 생계유지자, 특수관계인, 임원과 생계유지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특수관계인. 그리고 주주에 대한 비영리법인도 어떻게 한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사 및 설립자,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그리고 임원의 사용 생계유지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이거를 차례대로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앞에 설명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한테 표로 그려준 겁니다. 이 표를 법인세법에서 조금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혹은 제가 찾아봐서 그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로 보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은 뭐 특수관계 범인의 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거하고 표로 보는 거 어떤 게 편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고요.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경영지배 관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풀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말고사에서 꼭 이것을 체크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저희가 요거 말고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은 어떤 부분에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이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왜냐면 이런 범위 내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이렇게는 부당행위 계산을 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100지네요. 자, 부당행위 계산 유형은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부당행위 계산 요소는 결국 뭐다? 조세 부담을 부담하게 감소시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유형은 어떤 유형이든 결국엔 뭐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를 뭐다?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설명할 건데 요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렇게 세 개는 별도의 이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냐면은 요렇게 세 개는 시가와 거래가액, 시가와 시장가액과 거래가액이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3억 원 이상일 때만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이라고 본다. 즉
어떠한 특수관계의 범위 안에 있어서 거래를 하더라도 뭐가 된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면 부당이익 계산 유형을 보고, 시가와 동일하게 거래를 했으면 그냥 거래에 뭐가 된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거죠. 3억 원이란 경우 이 정도 차익이 났을 때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5% 3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보시면은 4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 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매입할 때. 자, 자산이 있습니다. 시가가 100원이에요. 매입할 때 의도적으로 요 사람한테 돈을 더 주기 위해서 150원에 샀습니다. 이게보다 이건 부당이다. 또한 이게 시가가 100원이에요. 근데 특수관계인에게 어떻게 된다? 50원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두 가지 경우를 뭘로 본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의 유형이라고 본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할 때, 팔 때는 결국은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시가와 거래가액이 5% 이상 차이 나거나 3억 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을 때 해당 부분을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특수 관계인의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 그러니까 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즉 금전, 기타, 자산 이런 것들 여기 싸게 빌려줬다는 얘기죠. 뭐 금전, 돈, 금전, 그리고 자산, 어떤 인적 용역을 시가보다 싸게 또는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는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한다?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의 유형으로 보는데, 그것들이 5% 3억이란 얘기죠. 다만 직계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면은 부모가 뭐가 된다? 아들한테 그냥 집을 무상으로 살게 해주는 거니까 사회통념상 어떻게 한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말 그대로 내가 집이 두 채 있어요. 자식 있어. 너 집에 그냥 그거 살아.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이게 다른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특수관계인에게 이렇게 낮은 형태로 무언가를 제공하는 형태는 뭐가 된다? 기본적으로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된다고 본다는 거죠. 세 번째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요. 세 번째는 특수관계인부터 거꾸로 의도적으로 이자를 주기 위해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자 비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건 싸게 줬잖아. 이거보다 높게 빌려 돈을 쓰는 것들. 반대의 경우죠. 이렇게 반대의 경우에도 결국엔 뭐가 된다? 이 해당 부분에 부당행위 계산 유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의 전형적인 바입니다. 자, 이 부당행위 계산의 요 세 가지 유형들은 결국은요, 시장의 거래의 질서를 약간 해치는 행위들, 이런 부분들을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을 살펴봤고요. 4번과 5번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을 수익이 나지 않는 자산을 매입하고
그 자산의 비용을 부담했을 때,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매입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 된다?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의 유형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 밖에서도 이 거래를 해치는 행위들은 부당이익 계산의 유형이라고 본다는 얘기인데, 다섯 번째로는 그 밖에 특수강행과 거래에 해당되는 과세기간에 총 수익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어떤 형태로든 이 네 가지 형태를 제외하고도 어떤 형태로든 해당 부분에 어떻게 한다? 조세를 이렇게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국엔 부당이익 계산으로 보아서 뭘 본다? 그 계산 자체를 세무서가 다시 해서 세금을 책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당이익 계산에서는 여기까지 유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마치고요. 그 다음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부당이익 계산이 법인세과 소득법이 약간 내용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교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